팩션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역사의 자료인 사료를 이용한 소재 발굴하기 수업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오늘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기억을 이용을 해서 팩션 프로젝트의 소재를 발굴해 보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기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억을 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따라서 역사는 달리 기록되어질 건데요. 바로 그 역사에서의 기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기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공공에 의해서 합의가 되어진 사회적 틀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경험들이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집단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기억은 다수의 공통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험이기 때문에 공식화된 기록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고요. 공식화된 기록은 역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 역시 기억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개인도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머릿속에 저장하게 되고 그 저장된 정보를 인출할 수도 있죠. 기억의 조건을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역사적 기억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 전체를 개인이 판단할 수 없고 개인의 기억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죠. 그리고 시공간적으로 연속되어지지 않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크고요. 그것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서 완성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은 역사적 경험, 사회적 경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타자와의 관계, 의사소통 속에서 공통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 공통성이 다수의 자격을 얻게 되면 그 경험은 집단기억으로서 승격하게 되고 역사로서의 경험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맥락인데요. 집단기억은 공식화된 기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기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항기억과 반기억이 있는데요. 집단기억이라는 것은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진 기억이죠. 다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버림받았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기억들도 있을 거고요. 부지불식간에 알아차리지 못해서 사라지게 되는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관심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반기억이며 대항기억인데요. 기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통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의 삶의 조건과 행위 양식들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실제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가? 그것은 인간이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연속적이고 단절되어져 있고 개개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다 제각기 다양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서 고유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수의 합의, 다수의 공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수가 아닌 것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을 가진 지배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배층의 역사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기억과 반기억은 소외된 기억을 회복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집단기억은 공식화된 기록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억이며 공동체의 공식화된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팩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억의 소재인 집단 기억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필요한 과정이겠죠. 공식화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기록물들과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대표될 수 있는 왕조실록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편찬해낸 역사서들,
그리고 비중 있는 역사적 인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인의 사서들도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집단 기억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그 시대를 살았던 다수에 의해서 공공에 합의된 기억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사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역사에서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점은 집단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다수라고 하는 것은 개체수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여론을 장악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회의 힘의 주류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것인데요. 주로 지배층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틀과 관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기억의 역사는 지배층의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근대 역사, 왕조 중심의 역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집단기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기록의 과정에 권력이 개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배제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와 배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일 수 있고요. 집단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소외하고 억압하고 누락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우리는 귀를 어느 정도는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기억이 공식적인 기록이고 역사라고 한다면 반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기억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진 기억들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과연 그 역사가 정당한 역사인가를 반문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집단기억에 가려 단순히 징후로만 머물러 있던 대중들의 경험, 즉 역사를 지배층의 역사가 아니라 다수인 민중의 역사, 무명의 대중들의 역사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서 그 시대를 재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개인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개인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간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자들의 경험이 현재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시 우리에게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하거나 재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편화된 기억들은 다양한 맥락의 이야기를 구성을 해서 우리에게 흥미있는 소재로 작동하게 되는데요. 야사나 개인의 기록들, 편지나 일기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금기되거나 은폐된 기억들을 살려냄으로써 시대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반기억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기억의 전략이 가지는 장점은 역사적 사건과 사람의 삶을 다양한 시각과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요. 소외되었던 역사를 복원함으로써 역사를 좀 더 풍부하고 평등하고 차별 없게 만드는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단점은 집단기억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역사, 한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라는 게 불가능해지고요.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죠. 망라되어진 중심을 잃은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반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죠. 일단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픽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고려시대사와 조선시대사의 픽션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옵니다, 폐하. 참으로 딱하구나. 취임이 지금 관심법을 하고 있는데 어찌 기침을 할 수 있느냐, 이 미련한 것아. 송구하옵니다, 폐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여봐라, 내고는 들어라. 예!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폐하, 연부장은 뭘 하는가? 저자를 쳐라. 폐하, 저자를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저놈은 마군이다. 저놈을 어서 쳐 죽여라. 저놈을. 금부장은 뭘 하느냐? 저놈을 쳐 죽이라고 하였느니라. 예, 폐하. 폐하의 영이신이다. 눈을 감아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영상은 궁예라는 인물이죠. 고려를 건국했던 인물 기억하시죠? 왕건이라는 인물인데 왕건을 타이틀롤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왕건이 주인공이었지만 당시 궁예가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궁예에 대한 기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국사기 열전과 고려사는 집단 기억이고 공적 기록이겠죠. 정사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궁예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인 왕건에게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쫓겨날 때의 모습을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침내 변복을 하고 빠져나가다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을 잃었고 폭군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배가 몹시 고파서 보리 이삭을 잘라 훔쳐 먹다가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살해됐다. 마지막의 모습이 매우 치졸하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얼마만큼 원한을 사고 있었는지도 보여지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고려의 역사를 썼던 사람, 그리고 삼국사기 역시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자기 국가를 건국했었던 왕건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궁예는 아주 나쁜 사람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주 나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반기억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명선산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궁예라는 사람은 비겁하게 도망하지 않았다고 설화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마지막까지 항거를 하다가 병사들이 해산하고 나서 자신이 자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아주 멋있게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해산하는 부하들은 울면서 궁예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하죠. 그만큼 민심을 얻었고 신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던 명석한 군주의 모습이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궁예는 당시 삼국의 군주들 중에서 국제사회의 변동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했고요. 가장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역사관 속에서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건과의 경쟁 과정에서 축출되면서 그의 모습은 삼국사기와 고려사회에서처럼 매우 나쁘게 이미지 메이킹 되는데요. 팩션 작품에서는 바로 이러한 궁예의 기록들의 이면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명성산 설화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궁예, 신라 경문왕의 아들로 태어나 황실의 권력 다툼에서 화를 당하고 한쪽 눈을 잃은 채 유리걸식하다가 승려가 되었고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 황제에 오른 사람이다. 그는 처음에 그가 기반을 이룬 옛 고구려 지방의 호족들을 생각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였으나 곧 나라 이름을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집 그리고 태봉이라 하였다. 후삼국 중 유일하게 자주 통일을 외치며 외세와 손잡지 않았고 끝없이 북벌을 꿈꿨음을 그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을 거듭하면서 그는 전제주의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으며 스스로 미륵을 칭하고 미륵관심법이란 전무후무한 독재 수단을 이용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고려를 건국했던 인물이 왕건이라면 조선을 건국했던 인물은 이성계죠. 이성계의 책사이면서 조선을 설계했던 인물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입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최근에 많이 드라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역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봅시다. 공적 기록이죠. 집단 기억이고 공식화된 기록에는 정도전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량이 좁고 시기가 많았으며 묵은 감정을 보복하고자 했고 사람을 죽여서 위험을 세우는 것을 권고할 만큼 좀 잔인한 인물이고 무도한 인물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모아남을 줬었던 인물들을 모함을 해서 결국은 그 세 아들과 이승인 등 5명을 죽였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거죠. 서자를 이용을 해서 종친을 해치려고 모의하다가 결국 들켜서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입니다. 이 내용은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과의 경쟁관계에서 패배하면서 죽게 됐던 정도전에 대한 기록인데요.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정도전의 모습은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정도전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게 그려지고 있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도전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데요. 정도전은 조선의 제도적 기틀을 구축했던 인물이고 이념적 바탕을 마련했던 혁명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출세한 인물이고 백 없이 능력에 따라서 성공한 아주 탁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 본위제의 사회를 설계하고 만들어갔던 인물이고요. 민본적 의식이 매우 컸다. 민주주의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인물로서 당시 보기 드문 경세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개혁적인 학문으로서 조선의 변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공식적인 기록과 지금 관점이 변화되어서 그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에서도 공식적인 기록보다는 반기억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반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팩션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맥락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영조 임금 때 그의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서 죽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조는 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사도를 뒤주에 가둔 채 죽음을 목도했어야 했을까요?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과 야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스토리들이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과 종친도 솔선수범하여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 10만 양을 내놓도록 하겠다. 너는 그게 병이다. 왜 조정을 네 편과 애비 편으로 분열시키니? 자식된 도리로 아바마마를 위해 병권과 인사권만을 그걸 몰라서 그냥 둔 줄 아니? 너는 이 애비가 조정의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탕평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린 것이야.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병조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라. 네가 국방에 대해 뭘 알아? 함경도 가봤어? 독서가 어찌 너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느냐? 너는 이의경을 속였을 뿐 아니라 그 시를 돌려 읽으며 너를 칭송할 호남 사람 전부를 속인 것이다. 너 앞으로 내 앞에서 솔직한 척하지 마라. 너는 숙종대왕릉에 참배할 자격이 없다. 돌아가라! 자식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가자! 가만히 있었으면 네가 임금되는 것 아니냐? 왜 윤호를 돌이키게 해서 대비마마까지 돌아가시게 해? 제 잘못입니다. 가증스러운 자식. 내 너의 오기를 모를 줄 아니? 예, 다 제 잘못입니다. 잘하는 작자가 상중에 술이나 퍼먹고 내 탓이다. 너 같은 인간을 자식이랍시고 세자로 세운 내 잘못이야. 일개한 여자도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한 놈도 거드는 놈이 없어. 서두르소서. 중전마마께서 아침 수라도 못 잡수고 기다리시옵니다.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야. 다른 것 가져. 다른 것 가져. 모든 것은 다 저의 우라 때문입니다. 울어. 차라리 밑에서 발광을 해라 이 자식아. 꼴도 보기 싫다. 금천교로 가서 대죄해. 만만전수 음명을 하고 일배주로 갈라 살다 남으신 명과 복록은 자손의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과연 내 손자로다. 그날 소소는 제아비의 마음을 보았나이다.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나는 임금을 죽이려 한 역적이 아니라 미쳤어. 아비를 죽이려 한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야
네 아들이 산다. 영상은 사도세자와 영조 간의 그 부자 간의 아주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요. 뒤주에 갇히기 전에 폐세자 반표문이라고 해서 세자를 폐위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했었던 사료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후궁이었던 인물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하인과 내인은 내시들입니다. 를 죽이는 것이 거의 1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약간 조현병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측근들을 이유 없이 살해했던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수사는 왕실의 재산을 보관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한도 없이 가져다 썼고요. 비구니와 주야로 음란한 일을 벌였다. 비구니는 여승인데요. 비구니와 음란한 일을 벌인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것이죠. 그리고 후원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음행으로서 당시 사회적 도덕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곁에 두고 불측한 일을 하고자 했다. 여기서 불측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모를 상징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덕궁에 고발인이 갔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마지막에 보면 임금의 모험을 생각하면 어찌감히 왕을 역모를 통해서 시해할지도 모른다는 걸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록에만 보면 사도는 충분히 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었고요. 그의 잘못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해경궁 홍씨의 기록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던 사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고 정조 임금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영조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살펴보면서 그날의 기억들을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개인의 기록으로서 그 시대의 목격담으로서 아주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사도세자의 이미지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요. 사도세자는 역사적 공식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잔인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도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사도세자는 매우 따뜻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고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당시 영조 임금은 당쟁 속에 놓여져 있었고요. 노론에 의해서 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노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는 영조 대신 정치를 대리하면서 혁신 세력이었던 소론과 가까워지는데요. 노론이 세자인 사도세자를 견제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세자에 대한 온갖 음해성 루머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에는 세자가 역모를 꾀했다는 변고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영조 임금은 자신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자를 지켜내지 못하는데요. 세자가 역모로 몰리게 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벌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왕으로서 국법을 어기고 역모를 꾀한 역적을 벌하게 된다면 역적의 아들인 세손인 정조는 역적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조 임금은 세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심리적 변화를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공식 기록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스토리들이 구성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물에 대한 모습들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도라는 영화에서는 공식적인 기록에 나오는 내용과 해경궁 홍씨의 사적인 기록,
반기억을 결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작품들을 일단 살펴봤고요. 이제는 학습과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제입니다. 팩션의 사료를 소개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1차 시대 아스탈 연대기에서부터 사도까지 사료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가 구성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을 겁니다. 어떤 사료를 선택을 하고 어떤 기억을 택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봤던 팩션 작품들에 연계되어져 있는 사료는 어떤 것이고, 그 사료는 공적 기록인 집단 기억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사료인지 아니면 반기억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사료인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소개를 해주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학습지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